왜냐면 홍대 정문에서 상수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 비어 있기는 해요. 지금 비어 있는 건물들 제가 전화를 하면요. 보증금이 20억 이에요. 10억에서 20억 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에 받았던 가장 높았던 그 보증금과 월세를 잊지 못하고 있다. 자존심 상해서 비워두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몇 년째 공실입니다. 네, 오늘은 공인중개사 행정사 레벨업 100을 주관한 최유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동에서 날개 부동산 중개법인과 날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연남동에서 이 중개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일단은 학교가 그 근처는 아니었지만 그 동네에 비슷한 뭐 홍대는 아니었고 그랬고, 저도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기찻길 그거를 막 공사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변해가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었고, 또 그때 당시 분위기가 막 그 기차길 없어지고 공원화되면서 땅값이 막 엄청 올랐다고, 막 그게 막 기사가 매번 토픽이 될 정도로 막 지금 막 삼성전자 오르듯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연남동에서 이제 중개사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 많이 아시겠다라고 해서 지금 개인적인 궁금증이 많은데, 일단은 연남동에서만 11년을 하신 건가요? 저는 서교동에 있다가 연남동으로 갔고요. 그 전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있을 때도 서교동과 상수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장난으로 제 별명은 홍대 지방령입니다. 홍대를 떠나지 못해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1년 동안에 느끼시는 뭔가 홍대 뭔가 상권의 변화 내지는 분위기 이런 것도 어떻게 느껴지세요? 상가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우선은 뭐 망리단길은 막 핫하다가 조금 사그라들었고요. 연남동은 지금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레드로드 패션거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그쯤 후일 거예요. 홍대 보면 커피 프린스 라인길 아세요? 거기도 한 10년 전에는 막 뜨거웠다가 시들어졌는데 요새 거기 수요가 외국인 관광객 수요와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에어비앤비 이런 걸로 좀 많이 채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요즘에 좀 느끼는 게, 진짜 그 코로나 때는 이게 우리가 여행, 특히 해외여행 다 막혔잖아요. 뭐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는 게 쉽지 않았고, 또 있더라도 대부분 뭐 백인들이 백팩 메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 놀라는 게 진짜 저희 동네는 관광지가 아닌데도 외국인들이 보이고, 또 그 외국인들의 모습이 단순히 백인의 뭐 키 크고 그런 뭐 남성 여성이 아니라 뭐 진짜 중남미로 추정되는 그런 이제 약간 피부색도 안되가 검고, 또 지금 또 되게 큰 여성분들도 많이 보이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어때요? 저는 언제나 체감하고 있죠. 근데 정말 제가 처음 홍대 왔을 때만 해도 이렇진 않았어요. 명동이 많았죠. 근데 홍대에도 지금 되게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옆에 면세점을 저희가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분들도 많고요. 이제 동남아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백인 분들은 자유여행을 많이 오시고요. 아무래도 중국이나 동남아는 단체 관광을 좀 많이 오셔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외국인이 이제 온다라는 거는, 이게 마치 우리가 삼양의 불닭볶음면처럼 우리만 먹던 게 굉장히 글로벌로 뻗어나가니까 이제 그 라면 판매량도 굉장히 늘고, 또 뭔가 삼양 그 회사의 주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뭐 외국인이 이렇게 몰려오고 홍대에 막 또 공항철도 여기 돼 있으니까 오기도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여? 그 유동인구도 늘어났겠네? 또 외국인들은 대부분 관광객이니까 돈을 쓸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권도 많이 살고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느 정도 이제 월세가 옛날에 비해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사실 뭐 월세가 10평짜리가 평짜리가 1,000만 원 한다고 하면 버틸 수 있는 데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트라파크 같은 부분은 뭐 2배 이상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다행히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월세가 좀 올랐습니다. 대신 권리금이 비쌉니다. 그런 데는. 권리금이 몇 억이에요. 그런데도 거래가 돼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보신 최고 권리금 액수는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거래는 못 했지만은 그냥 5억 이상 이런 거래들이 많았죠. 5억 내고 그걸 들어온다는 거는 그 이상을 뽑을 수 있거나, 혹은 내가 나갈 때 5억 이상을 어쨌거나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보장을 받는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요. 권리금처 아니 보증금처럼
이게 보호되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는 내가 어느 정도 몇 년만 하면 뽑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닥 권리라는 게 있어요. 월세가 가로수길에 비해서는 싸잖아요. 그래서 바닥 권리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몇 억씩 주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갈아엎거든요, 인테리어는. 제가 가끔 이제 좀 부동산에 그 자극적인 신문 기사 보면은 막 홍대 앞이 텅텅 비었다. 뭐 그러면서 막 그 유리 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뭐 임대 뭐 이렇게 써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진짜 그런지도 궁금하고 뭐 그 건물주는 저 같으면 이게 임대료 싸게라도 빨리 떼서 돈을 순환시킬 것 같은데 왜 안 한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너무 옛날 감성에 그분들이 젖어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홍대 정문에서 상수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 비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형 브랜드의 입지 자체가 또 홍대 입구역 가깝게 이동을 한 것도 있고요. 지금 비어 있는 건물들 제가 전화를 하면요. 보증금이 20억이에요. 10억에서 20억이에요.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워두는 이유는 옛날 그거를 못 읽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깎아서 내가 임대를 받게 되면은 다시 올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물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되지 않는 건물이긴 하지만 자존심 상해서 비워두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몇 년째 공실입니다. 그러면 그 예전 걸 못 읽는다는 거는 이전 임차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임차인과 내가 그 시절 받았던 보증금과 월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에 받았던 가장 높았던 그 보증금과 월세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근데 시장이 변한 건가요? 시장이 변했죠. 그리고 상권 자체도 변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왔던 거 보면요. 실제로 거기에 공실 무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관광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그 정도로 들어올 대형 안테나샵의 월세를 버틸 회사들이 그래도 성수동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나. 성수동이 또 새롭게 네. 떠오르는 상권이 됐죠. 그렇죠. 홍대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뒤에 많이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좀 작가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작가님 오늘 딱 그 외적인 모습에서도 딱 느껴지긴 하는데 약간 이제 패셔너블 하시고 굉장히 화려하게 또 입으셨는데 실제로도 이제 패션 디자이너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공인중개사까지 되셨는지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책 앞부분에 써놨는데 제가 원래 동대문 여성복 디자이너였어요. 프리랜서로. 그때 동묘역에 12년 전 빌라를 매매를 하면서 그때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부동산 사장님 말만 듣고요. 집 세 채 보고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한 채를 시장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3천만 원 비싸게 업작업을 당해서 제가 그때 매매를 하면서 디자이너에서 공인중개사가 된 결정적인 발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 당시가 아마 제가 책에서 읽었을 때는 2015년 6년 맞나요? 2014년도일 거예요. 네, 제가 2015년도에 자격증을 따고 바로 일을 했으니까. 2014년도라고 한다면은 그때도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무소 진짜 많다. 경쟁 엄청 많고 뭐 장롱 면허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도 아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던 상황에서 이 진짜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지금 뭐 부동산 안 하고 있고 이렇다던데 그리고 진짜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 생각하면 진짜 한 집 걸로 한 집 부동산 있고 뭐 다 비어 있는데 중개사만 임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경쟁이 두렵진 않으셨는지 뭐 패션 디자이너보다는 이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 당시에 자격증을 따게 된 거는 내가 다시는 몰라서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말자, 손해를 받지 말자라는 그런 정말 복수에 의한 순수한 열망 때문에 공부를 했고요.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그 공인중개사 학원에 쌤들이 너 성격이 공인중개사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한번 해봐라고 권해서 생각지도 않게 사실 디자이너에서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그때 정말 복수심에 의해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사실. 모르고 시작을 한 거예요. 복수의 눈이 멀었군. 복수의 눈이 멀었어요. 그냥 복수만 할 생각이 자격증을 딴 거고, 그리고 디자이너 자체도 생명력이 되게 짧아요. 여성복 디자이너는. 그래서 그래, 나이 먹으면 이게 스와치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감이 떨어져요. 노블해져요.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나도 이번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직업을 바꿔보자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중개사 해보시니까 어떻게 훨씬 더 나은가요? 어떤가요? 저는 공인중개사가 많이 걸어다니는 직업인지 몰랐거든요. 왜 옛날 조금만 부동산 가면은 막 할아버지 화투 치고 있고 막 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인중개사 할 때 이쪽 어깨가
나올 정도로 원단을 많이 메고 시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나 이제 앉아서 일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더 돌아다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되니까 더 돌아다녀요. 밖에 현장을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하시는 노동 대비에 그 디자이너보다는 훨씬 낫게 느껴지나요? 낫다. 왜냐하면 네. 디자이너는 재고의 부담과 그리고 분량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죠. 중개만 하면 되니까 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또 쉬운 거네요. 네. 이 리스크가 적다. 맞습니다. 재고 부담이 없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이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면은 꼭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잘 버는 그 중개사와 못 버는 중개사의 그 격차가 양극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작가님께서 느끼시기에 잘 버는 중개사는 뭐가 다르고 못 버는 중개사는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그거를 책에 써놨습니다. 네.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와 돈 못 버는 공인중개사의 차이, 바로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예,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요. 이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부동산에 보면 할아버지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화투치면서.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돈 못 벌어요. 현장을 나가서 오늘 어떤 매물이 나왔네? 여기는 몇 평에 뭐 월세가 얼마네? 하면서 사진을 다 찍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 찾아오지, 옛날 부동산처럼 손님이 지나가다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보고 많이 홍보하고 자기 PR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돈 못 버는 분들은 보면요,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은 이게 과거에는 지나가다가 그냥 이 중개소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서 이런 물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무작위성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이미 다 전화로 예약 잡아놓고 와서 상담받고 중개받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플랫폼으로 많이 보시고 본인 그 고객님들 자체도 많이 보고 오세요. 서브 광고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를 많이 보고 오시기 때문에 그냥 로드로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중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중개 수수료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요즘에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진짜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뭐 최하 5억은 잡아야 되는 것 같고 뭐 10억 남는 것도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건만 거래해도 이게 벌써 1,000만 원이네? 그럼 이거 한 달에 이거 한 건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와, 중개사 진짜 이거 너무 좋은 직업이다. 말씀하신 대로 재고도 없고 이거 그냥 뭐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공간 마련해서 거기서 사무실 차리면은 돈 벌기 쉽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홍대에 우선 4, 50만 원짜리 상가가 없기도 하고요. 우선 제가 아까 광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홈페이지, 파워링크, 서브, 그리고 플랫폼. 그 광고 비용이 사실 많이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숨만 쉬어도 500만 원이에요.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으면은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인 분들은 빵이지만 저는 마이너스 500이 우선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매달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중개 수수료는 협의잖아요. 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 쓰시기 전에 협의 조율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도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의 특징은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저는 11년 차 공인중개사인 걸 절대 티 안 냅니다. 일반인인 척해요. 왜요? 티 안 내요, 그냥 저는. 이분이 어떻게 중개하나 전 지켜봐요. 근데 저도 못 믿어온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이래서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 뭔가 스마트하지도 못하고 챙겨주는 것도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으로서 중개사분을 만나서 이제 중개 서비스를 이제 경험해 보면은 내가 내는 중개 수수료에 비해서 서비스가 조금 뭐 약하다 이런 생각은 든다라는 거죠.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협의 조율도 해드리고요.